우리가 이렇게 에이펙 개최를 앞두고 있지만 네. 북한이 에이펙 이걸 앞두고 불과 며칠 전에 우리 미사일 쐈다 이러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개해서 난리예요. 근데 특히 이게 북한이 새로운 무기 체계다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 미사일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입니까? 북한 주장대로면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 22일 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사일 총국이 주도해서 새로운 무기 체계, 중요한 무기 체계 시험을 했는데 평양시에서부터 저쪽 함경북도 쪽으로 이제 이 두 발을 발사를 했고 이 두 발 이게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북한이 주장을 했습니다. 목표점을 강타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무기 체계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언급한 걸로 봤을 때는 지난 10월 10일 예.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평양에서 야간에서 했거든요. 그때 화성 11마라고 하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이 공개를 한 바가 있어요. 네. 아마 그걸 발사한 것이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의 주장은 그거예요. 자체 방위를 위한 것이고 자체 방위. 방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걸 대외 매체는 공개를 했지만 네.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이라든지 대내 매체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내 매체에 공개를 안 했다는 거는 좀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대내 매체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예. 이번에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걸 통해서 당이라든지 김정은의 어떤 업적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면 대내 매체에도 공개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대외적인 메시지를 내는데 좀 더 무게를 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북한이 자체 방위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북한을 공격한 나라나 네. 공격하려고 하는 나라가 사실 없잖아요. 미국, 한국 공격 안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공격 안 하잖아요. 뭐 자체 방어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이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에 자기들 핵미사일 개발이 공격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데 이 날아간 거리를 보면요. 사거리. 예, 사거리를 보면 평양에서 함경북도까지 430km 날아갔거든요. 저렇게요? 예. 예, 저걸 방향만 바꾸면 에이펙이 개최되는 경주에 거의 같아요. 오. 그리고 저게 북한 주장대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맞다면 네. 소요 시간이 4,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지금 국제사회의 이목이 경주에 집중되는 이 순간에 네. 이걸 발사함으로써 북한은 핵미사일을 보유한 핵보유국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감히 그 미중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기들의 핵보유 비핵화 문제 언급하지 마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주민들 보는 노동신문에는 안 실리고 이 사거리만 봐서는 자체 방위라는 말이 맞지가 않고 그렇죠. 이렇게 또 보시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앞서 전문가들은 이게 화성 11마 그러니까 열병식에서 공개됐던 그 화성 11마가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는데 일단 그 공개된 무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그 열병식 때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 11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이제 한미 양국군이 KN-23이라고도 별도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수입을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KN-23, 화성 10이랑은 좀 뭔가 다르죠. 앞부분에 보면 뭔가 이전보다 다르게 2단으로 되어 있고 네. 또 한 가지로는 공기 역학적으로 뭔가 활공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뭔가 날개 모양새- 같은 게 달려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뭔가 네.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화성 11과 같은 경우에는 1단으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화성 11마는 2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일종의 부스터 역할을 해줘서 공중으로 띄운 다음에 정점에서 떨어지면서 네. 지상으로 활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거리도 늘어났어요. 보통 이제 화성 11은 최대한 사거리 800km 정도 갔는데 그거 이상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대현 평론가 그
저거 화성 11마요. 예. 이번에 북한이 쐈다고 주장하는 거 화성 11마가 맞냐 아니냐를 두고도 공방이 오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 북한이 주장하는 이제 극초음속 활공체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점에서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활공을 하면서 지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게 파악이 되지가 않는다. 아예 라고 지금, 탐지가 안 된다. 예, 탐지가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같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얘기했지만 이거 좀 더 검증해 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행보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쏜 게 정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자 뭐 화성 11마일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데 무게가 실리지만 네.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만큼은 굉장히 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북한이 목매는 극초음속 미사일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목을 매죠? 예, 그러니까 극초음속이니까 음속을 초과하는데 더 초과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속도 마하 5 이상을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속도만으로 보면 웬만한 탄도미사일이 정점에서 하강할 때 속도가 마하 5를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기준을 제시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세 가지, 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 속도가 음속의 5배, 마하 5 이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동 자체가 궤도나 속도 이런 것들이 수시 변경을 해서 레이저에 잡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요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래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요, 대개 탄도미사일은 정점으로 올라갔다가 직선으로 쫙 떨어져서 목표 지점으로 날아가는데 이건 대기권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고도로 계속 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런 기준 세 가지를 예.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보다 5배 빠르다고 하셨어요. 근데 네. 사실 말로만 들어서는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나 빠른 건지 우리 이남희 기자가 이 속도를 체감해 볼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바로 영화입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은데요. 탐 크루즈가 등장하는 영화 탑건 매버릭입니다. 잠시 그 장면 보실게요. 예. 보면은 이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남자 주인공 톰 크루즈가 그 초음속 비행기 시험 조종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빠르죠. 자, 마하 10입니다. 음속의 10배 돌파를 목표로 비행을 하는 건데요. 자, 속도가 점점점 빨라져요. 네. 주인공 숨소리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정신 잃지 않으려고 지금 보면 조종간을 꽉 잡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주인공 목표 지점으로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막 정신 잃는 것 같은 예. 모습 보이는데 지금 미사일 발사를 시키고요. 이게 마하 10, 자, 초음속 그 비행을 한다는 겁니다. 마하 10이면 저 정도 된다는 건데 김대현 평론가 실제로 정신을 잃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예. 이게 공군 전투조종사분들은 아실 텐데 네. 중력 가속도가 더해지죠. 그러면 이 뭔가 시야도 흐려지고 이러면서 헷갈리게 돼요. 지금 이제 영상 나오지만 저렇게 빨리 회전하게 되면 아 저거요? 그렇게 예. 되죠. 중력 가속도가 더해지면 신체적인 변화가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과거에 이제 SR-70이라고 예. 미국의 초음속 정찰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공으로 한번 날면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이렇게 영향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 이 속도는 이제 전투기로 한번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해봤지만 이게 이제 미사일에 적용됐을 때는 어떨지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반 그 탄도 미사일 속도 그리고 또 극초음속 미사일이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도 이남희 기자가 한번 설명을 해줄까요? 네, 자 먼저요 일반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 속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성 18형인데요. 자, 불꽃이 점화되고 연기를 뿜으면서 발사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미사일의 발사 속도입니다. 저 정도죠. 그러면요, 네. 자 극초음속 미사일은 어떨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해 인도가 공개한 음속 8배 그 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인데요. 자, 쏘아 올린 지 몇 초도 안 돼서요. 금방 지금 비행체가 하늘 끝으로 사라져서 안 보입니다. 그렇네요. 다시 한번 두 화면을 함께 속도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비교도 안 되게 왼쪽은 천천히 올라간다면 그 지금 음속 8배의 경우에는 정말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아까 마하 뭐 한 15 이런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소리만큼 굉장히 빠르다 이건데 그 정도면 우리 눈에도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저렇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이제 예. 시험 발사하는 장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특수한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초당 한 1000프레임 이상인 초고속 촬영 모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찍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사일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네. 향후에 분석을 하려면 이런 특수한 카메라를 써야지만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카메라로 찍어서 우리 눈에 보일 뿐인 거지 저 육안으로 보면은 그냥 번쩍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안 보인다는 건데 저렇게 빠른 속도를 이제 미사일에 장착을 시키니까 이게 전쟁을 바꿔버리는 전장을 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다라는 얘기까지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지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우리가 북한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대비 차원에서 짚어보면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 15초면 타격이 가능하다. 이거 무슨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극초음속인 미사일이니까 숫자, 다시 말하면 그 속도를 숫자만으로 계산하면 네. 거리를 나눠보면 저렇게 빠른 시간 내에 평양에서 서울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빠르면 탐지해서 경보하고 요격하는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야 되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파괴력입니다. 이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속도가 빠르면 관통력과 파괴력이 급증하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2배로 나면 네. 에너지가 4배가 되고요.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 속도와 기동이 결합이 되면 포착도, 추적도, 조준도 어려워서 그만큼 그 미사일은 생존성이 높아지고 결국 목표한 그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것이죠. 속도도 속도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파괴력도 속도에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례해서 이게 파괴력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자 그럼 두 번째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유 이겁니다. 두 번째는 방공망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죠?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구에 좀 비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지는데 강속구에다가 변화구까지 섞어서 던지면 치기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지금 이제 구축 중인데 그렇죠. 사실 기존의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뭐 고도 20km부터 그다음에 뭐 사드는 최대 150km까지 이제 타격 가능하고 네. SM3는 더 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의 이런 방공망을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지금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이용해서 기존의 이런 포물선 방식이 아닌 그야말로 야구의 변화구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더라든가 요격이 어려워지겠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방공망을 회피하기도 저렇게? 하고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요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노력들이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요? 있지만 아직은 좀 뾰족한 수단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뾰족한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속도도 빠르고 이게 파괴력도 있는데 게다가 야구 그 변화구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거를 좀 잡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믿을 거는 결국에 이거를 사전에 탐지해서 우리가 못 쏘게 막아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자,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또 문제가 있는 게 하나 더 있다고 해요. 뭐냐면 레이더를 피해간다. 레이더도 피해요?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극초음속 활공체 방식이 있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또 있어요. 그래요? 또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극초음속 활공체 방식은 제가 변화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속도도 빨라요. 그럼 레이더들은 보통 이제 미사일, 탄도미사일 요격구에서는 위를 보고 있는데 미사일 시야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못 잡는 거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네. 기존에는 이게 포물선 방식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레이더들이 보통 위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위 아래쪽으로 네. 시야 밑으로 내려오면
미사일 탐지가 어려운 거죠. 아.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탐지하는 방법, 위성을 띄워서 탐지하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성을 띄워서 탐지까지.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위력도 어마어마하고 또 탐지도 안 되고 이 어려운 미사일이다 보니까 북한이 목을 매는 게 이해가 되는 지점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문성호 센터장님 예. 이쯤에서 우리도 이걸 개발 중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럼요. 우리도 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이코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거든요. 예. 순항 미사일입니다. 극초음속 개발 계획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20년에 우리 공개를 했어요. 아 이거군요. 예. 네. 이게 이제 5년 만에 2020년에 개발하겠다라고 우리의 계획을 공지하고 예. 5년 만에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요. 길이가 8.7m, 무게가 2.4톤. 이게 차세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순항 비행이 가능하고 기존의 탄도 미사일, 비행차라고 활공 비행차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하이코어의 장점으로 탐지 회피 능력, 그다음에 정밀 타격 능력을 꼽거든요. 네. 성층권에서 고속 비행을 하고 저고도로 접근을 해서 레이더 탐지가 어렵다. 또 종말 단계에서 아주 복잡한 기동으로 요격을 피하고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실험 성공한 이 하이코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문성모 센터에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개발에 성공하니까 좀 세계가 놀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도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몇 번 이제 시제품을 가지고 했었는데 한두 번 성공만 하고 제대로 된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물론 이제 시작 단계지만 우리는 어떤 미국보다 좀 빨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안 알려진 게 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 엔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은 말 그대로 일정한 속도로 쭉 나가야 된다라는 네.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마하 3 이상의 속도 구간에서는 램제트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온 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추진체, 이 로켓이 사용돼요. 네. 근데 순항 미사일은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전차로 유명한 국내 모 방산 업체에서 사실 그동안은 잘 안 알려졌었어요. 비닉 사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이 엔진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극소수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들만 이제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국산화해서 진행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하 5 이상 되면 이제 램제트로 쏴야 됩니다. 네. 그 정도 마하 5 이상으로 달려 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서 잠깐 화면에 나왔지만 최고 고도가 20km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낮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데 속도는 빠르니까 대응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요. 그렇겠네요. 자, 어쨌든 우리 개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자랑스럽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아직 실전은 배치 전이라고 하고 네. 그 미국도 이 개발이 조금 어려워서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김 대표가 설명을 했는데 혹시 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한 나라들은 없나요? 그럼요. 미국, 러시아, 예. 그다음에 중국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아마 곧 이 화면을 보실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다크 이글이라고 하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죠. 이게 마하 17입니다. 속도가요. 러시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방가르드가 있어요. 그다음에 킨젤 이건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을 했던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래요? 예. 이제 속도가 아방가르드는 마하 20 이상이고요. 킨잘도 이 마하 10이 나옵니다. 중국 지난번 9월 3일 항일 전승 80주년 대규모 열병식에서 둥펑 17이라고 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것도 마하 10입니다. 아. 이게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하기 위한 대함 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지금 개발하고 실전 배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이제 화성 16 나형 이게 이제 마하 1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어떻게 실전 배치가 돼서 운영 중인지. 저게 미국의 그 다크 이글이라는 거거든요. 김대웅 평론가 저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봤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다크 이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예. 극초음속 활공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초음속 활공체가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탄도미사일의 연장선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저 정점 고도까지 올린 다음에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낙하하면서 이제 떨어지는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 지금 이제 미국이 만든 다크이글 같은 경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초음속 활공체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앉아 있는 요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여기 4명이 앉아 있잖아요. 네. 그 정도 크기 됩니다. 어.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죠. 미국이 만든 다크이글은. 네. 그래서 지금은 레이더 기술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유혹하는 것도 같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최대한 활공체의 크기를 줄이는데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러시아의 또 아방가르드까지 이렇게 미국, 러시아까지 실전 배치를 속속하면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게임 체인저, 전장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지금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짚어보는 이유가 북한이 우리 이거 개발했고 이제 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방어할 수 있냐 이 여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잡기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 과연 우리는 방어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방공 체계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지금 우리가 배치하고 있는 예. 예를 들어서 향후 배치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이라든가 그다음에 천공2 현재 배치 중인 이런 것들은 사실 요격이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2차 사업이 있습니다. 네. LSM2라고 많이 하는데 LSM2 현재 이제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요격할 수 있는 신형 요격 미사일이 이제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거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인데 예. 장사정포 요격 체계, 그다음에 천공2, 패트리엇. 요거는 사실 요격이 어려워요. 아, 근데 현재 그래요? 개발 중인 예. LSM2는 그런 요격 미사일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또 다시 야구에 비교해 드리자면 네. 그렇게 빠르고 변화무쌍한 공을 던지는 투수를 타자가 또 때려야겠죠, 공을. 예. 그러려면 눈도 좋아야 되고 신경망도 좋아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역시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은 극초음속 요격 미사일 체계도 하나 두 개씩 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발전된 IT 기술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못 막는 건 아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발사 전에 그 원점이 있잖아요. 그 원점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하기 전에 예. 잘 보면 미국에서 어떤 비행기가 날라와요. 이게 이제 RC-135S 네. 코브라볼이라는 비행기가 날라오거든요. 날라오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북한이 쏘는 미사일들을 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활공차라 그래도 뭐 변화무쌍하게 막 비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는 뭐 장사정포 요격 체계, MSM2, 패트리어트에 적용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특정을 해서 그 미사일에 맞게끔 또 우리가 요격하는 미사일도 성능 개량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아예 못 막는 건 아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발사 준비 단계에서 방어에 실패한다. 이걸 가정하면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했지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최근에 우리 합참의장이 그 국정감사 자리에서 답변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긴 이 요격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기 경보 레이더를 최대한 가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발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요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국 극초음속 미사일, 특히 활공체라든지 순항 미사일이 고도가 낮기 때문에 네. 낮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제 레이저, 무인기, 레이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속, 추적, 탐지를 하고 뭐 우리 레이저 무기들도 있거든요. 네. 단거리 타격할 수 있는 하여튼 가용한 북한의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의 대응 능력도 계속 발전, 진화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대호 평론가님, 예. 끝으로 이거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이 북한이 쐈다고 하는 이거 극초음속 미사일 진짜일까 가짜일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발표한 거하고 미군이 발표한 걸 보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다만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북한이 정말 우리가 언급했던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 네. 그러면 아주 초기 단계로 봐야겠죠.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뭐 정말 이 변화무쌍한 기동을 하면서
목표물에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북한도 하나하나 이렇게 축적을 하게 되면 결국에 어느 순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안심은 또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세 분과 함께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